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저는 병상에 계신 신인균 대표님을 대신해 당분간 진행을 맡게 된 편집국장 이일우입니다.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전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국방TV와 군사TV는 당분간 제가 진행하면서 비상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인균 대표님보다 매끄럽지 못한 진행과 영상의 질에 미리 양해 말씀 올리면서 당분간 최선을 다해 신 대표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첫 번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우크라이나 현재 전황에 대한 브리핑을 먼저 드리고 주요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는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한국 시각으로 2022년 5월 24일 17시에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주요 전과 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29,350명 이상 사살했습니다. 전차는 1,302대, 차량은 5,450대 이상을 파괴했고 야포와 다연장 로켓은 811문, 대공무기는 93기를 파괴했습니다. 항공기와 헬기 375대 이상을 격추했고 드론은 480대, 미사일은 111발 이상을 격추했습니다. 주요 전선 상황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전황 지도를 보시면 리만 지역과 포파나야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장악 지역이 좀 더 넓어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주력 부대를 포파나야와 리만 전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특히 포파나야 전면의 바흐무트를 향해서 집중 공세를 펴고 있지만 지난 사흘 동안 이렇다 할 만한 전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러시아가 3면을 포위하고 공격을 가하고 있었던 세베로도네츠크는 한쪽의 방어선이 뚫리면서 러시아군 일부가 도심으로 진입했고 현재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던 하르키우 북동부 지역에서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92, 93 기계화단 대신 단대호 미상의 새로운 부대가 나타나서 하르키우 북동부 지역의 볼첸스크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맞서서 남부전선 방어선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런 보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크림반도 지역에는 S-400 지대공 미사일 2개 대대 이상이 신규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방공무기와 화력 자산들이 집중적으로 추가 배치되고 있는 장면들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전차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T-70이나 T-80과 같은 신형 전차가 아니라 굉장히 구형인 T-62 전차를 치장물자에서 복원하여 전선으로 보내고 있다는 첩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 국경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식별됐습니다. 아무래도 키우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 배치 같은데요. 우크라이나가 이에 대한 대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내부에서 확전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특수 군사작전이 사실상 실패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하고 동원령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확전 여론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국가적 자원을 소진하고 현재 더 이상의 전쟁 수행 능력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확전 여론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영국 국방부가 러시아군의 현장 지휘관들은 전술적 식견과 상식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러시아군의 이런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지적한 대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휘관들의 전술적 식견과 판단 능력이 상식 이하인 경우가 많다는 점과 작전 보안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러시아군의 단 9대 있는 귀중한 전략 자산을 박살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5월 중순부터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는 세베로도네츠크 전선에 핵무기 발사가 가능한 초대형 박격포를 투입했다가 하루 만에 파괴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23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 시각으로 5월 21일 격전지인 세베로도네츠크 전선에 관영 지베즈다 TV에 리포터를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활약 중인 투에스4 튤판 자주박격포의 포격 장면을 중계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당시 러시아 리포터는 240mm 초대형 박격포가 적의 진지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튤판 자주포의 활약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1975년 소련군 야전부대의 전술핵 투발수단으로 개발된 투에스4 튤판 자주포는
총 120문이 생산됐지만 현재 단 9문 정도가 남아있는 초대형 박격포입니다. 이 박격포는 일반탄 기준 9.2km, 사거리 연장탄 기준 20km라는 긴 사거리를 발휘하며 탄두 중량도 일반 155mm 고폭탄 한 발에 3배에 달하는 21kg이나 되는 괴물 박격포입니다. 러시아 지베즈다 TV는 이 박격포가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 어느 블록에 있는지 드론까지 띄워가며 홍보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황당하게도 홍보 영상이 방영된 다음날까지도 박격포 위치를 이동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병 사격에 박살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격렬한 대포병전이 펼쳐지고 있는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이 황당한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포병 작전의 기본 중의 기본인 신속한 진지 변환이라는 상식을 깬 것도 모자라 전국 TV방송으로 위치 생중계까지 하는 러시아군의 모습,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일단 이 먼저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러시아 리포터가 군장을 착용하고 이 튤판 자주포가 포격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영상에 담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 박격포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음 자료 사진을 한번 보시면 블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느 건물 뒤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사격을 하고 있는지 드론을 통해서 매우 친절하게 그 위치를 적군에게 알려준 겁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이 자주박격포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추적했을 것이고, 그 다음 이 사진처럼 정확하게 포격을 통해서 박살냈습니다. 이 튤판 자주포는 러시아군의 전략자산입니다. 소련 시절에 개발됐는데요. 과거 핵 만능주의가 있었을 때 전술적 제대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판단해서 핵무기를 투발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핵박격포입니다. 240mm나 되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참 어마어마한데요. 자, 이 자료 사진을 보시면 이 병사들이 들고 있는 이 몸통만한 포탄, 이 포탄 내부에 폭발하는 작약이 무려 21kg이 충전되어 있습니다. 우리 155mm K9이나 KH-179 같은 일반 탄을 사용했을 경우에 40kg 정도 되는 그 포탄 내부에 들어있는 작약의 양은 7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 포탄은 우리 K9 자주포의 무려 3배 달하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도 이 튤판 자주포가 어디에 배치돼서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는데요. 단 9대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튤판 자주포 중 한 대, 러시아군의 방송사고로 어처구니 없게 잃게 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에서 또 한 명의 장성급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장군이 현역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왜 퇴역 장성이 전투기 조종관을 잡고 있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우크라이나군 제80 공중강습 여단이 이글라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던 러시아 공군 수호이-25 공격기를 몰았던 파일럿이 무려 퇴역 장성이었으며 해당 인물은 현장에서 전사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24일 리포트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루안스크 전역에서 공세작전을 벌이고 있던 러시아군이 근접 항공지원을 위해 투입한 수호이-25 공격기에 카나맛 보타셰프 퇴역 공군소장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그는 우크라이나군 이글라 미사일에 피격돼 기체 추락으로 전사했다라고 리포트했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왜 이런 고위급 인사, 그것도 퇴역 간부가 전선 공격에 투입되는 공격기에 탑승했었냐 하는 것인데요. 이 보샤테프 소장은 과거 수호이-27을 몰았던 조종사 출신으로 지난 2012년 수호이-27 UB 훈련기를 몰고 무리한 고개 비행을 하다가 기체를 추락시킨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강제 전역 후 군 교도소 신세를 졌던 인물입니다. 올해 63세인 그는 출소 직후 러시아 연방 항공봉사협회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회 부회장으로 일해왔는데요. 일각에서는 그가 조종관을 잡은 이유가 퇴역 후 바그너 그룹 등 용병 집단에 입사해 파일럿으로 일하던 중 이번 작전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조종사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현역 전투항공기에 용병 조종사들을 태워 전선에 내보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보타셰프 소장 역시 이러한 조종사 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면 전쟁이 아닌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작전에서 그야말로 국가 총동원 체제를 보여주고 있는 러시아, 정말 다급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자료사진이 우크라이나군이 5월 22일 수호이 25 공격기를 격추했다라고 하면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 거대한 평원에서 검은 연기가 하나 나고 있는데요. 이 수호이 25 공격기는 러시아군에 대해서 캐스, 즉 근접 항공 지원에 나섰다가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발사한 이글라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항공기의 격추 기록인데 문제는 이 항공기에 타고 있었던 조종사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인물이 카타맛 보타셰프 퇴역 공군 소장입니다. 이 사람의 주기종은 수호이 27이었는데요. 과거에 소장으로 진급한 직후 2012년이었습니다. 자신의 부하와 함께 복좌형 전투기 겸 훈련기인 수호이 27 UB를 몰고 고개 비행을 하다가 기체 통제를 상실하고 기체를 그대로 추락시켰습니다. 물론 이 사람과 코파일럿은 함께 탈출하는 데 성공하긴 했는데요. 곧바로 국가 자산을 파손시킨 혐의로 체포돼서 군사재판을 받고 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화려한 군 생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군 교도소로 간 지 무려 10년 만에 다시 우크라이나 전선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러시아가 지금 현재 항공기뿐만 아니라 조종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일선 조종사들이 얼마나 전투 거부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단적인 방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러시아 이제 그만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우크라이나 전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루안스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뭔가 크게 한 방을 날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무래도 아조우스탈은 이러한 우크라이나군 전략의 선행 축소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동부전선의 거의 모든 병력을 집중 투입해 루안스크, 도네츠크주 경계선 일대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는 러시아군이 격전지 포파나야와 세베로도네츠크 일대에서 상당한 수준의 진격 성과를 거뒀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24일 리포트했습니다. 지난주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의 경계선에 위치한 루안스크주 서부 포파나야를 점령했던 러시아군은 주변 지역보다 고도가 약 200m 정도 높은 포파나야의 지형적 특성을 10분 활용해 이곳의 주력 부대를 모두 밀어넣었는데요. 러시아 정규군은 물론 루안스크 인민공화국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군, 체첸군과 시리아 용병, 바그너 그룹 등이 포함된 이 공세부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포파나야의 돌파구를 형성해 20km 이상 전진했습니다. 현재 해당 전선에는 우크라이나 영토방위군과 제24기계화여단, 제30기계화여단, 제17전차여단 등이 방어선을 치고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교통요충지 바흐무트를 점령하기 위해 추가 병력을 투입하며 집중 공세를 벌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추가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현재 배치된 부대들로만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지 시각 5월 21일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재까지 동원했다고 밝힌 70만 명 규모의 병력의 소재인데요. 현재 동부전선에는 하르키우와 이지움, 세베로도네츠크와 포파나야 일대의 영토 방위군까지 모두 합쳐도 3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나머지 40만 명의 소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르키우 북동부 전선에 집중됐던 제92기계화여단과 제93기계화여단을 이지움 쪽으로 이동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들이 공세를 맡던 전선에는 새로운 부대가 나타나서 러시아군 방어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볼첸스크 외곽에서 치러지고 있는 이 격전에는 러시아가 예비대로 아껴뒀던 제6연합군과 제41연합군, 발트함대 이하 해군 육전대가 투입되어 우크라이나 공세를 겨우 막아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르키우 북동부 전선의 우크라이나군 부대가 우크라이나 공세 주력 부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과 나토가 지원한 장비들, 특히 장갑차들은 동부전선이 아닌 남부전선에서 집중적으로 식별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남부전선에서 러시아군과 대치하던 10개 여단 이외의 최소 10여 개 여단을 추가로 크리프리와 미콜라이우 일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워싱턴 표준시 5월 23일 저녁 정례 전황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헤르손과 자포리자 일대에 포병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크림반도에 최소 2개 대대 이상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대대적인 방어선 보강은 곧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러시아가 판단했을 방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전이 진행되고 있는 동부전선 주요 전장에 추가 예비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병력만으로 러시아군을 최대한 소진시킨 뒤 남부전선에서부터 대공세로 헤르손과 자포리자는 물론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순차적으로 탈환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언제쯤 시작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현재 전반적인 돈바스 전선의 부대 배치 상황입니다. 이 지도상에는 우크라이나군 영토방위군 병력들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주로 정규군 부대들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이 밑에 부분 빨간색 큰 화살표가 있는 이 지역을 보시면 러시아군 제4 차량화 소총연대, 제336 해군 육전여단, 제40 해군 육전여단, 제6 차량화 소총연대, 제102 차량화 소총여단, 제163 전차연대, 이런 부대들이 포파나야에서 지난 5일 동안 20km 이상을 전진했습니다. 이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군 제24기계여단인데요. 24기계여단은 원래는 바흐무트 지역으로 철수해서 재편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몰려든 러시아군 부대가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면서 현재 이 전선은 제30기계여단과 17전차여단 그리고 4전차여단의 일부가 제24기계여단을 지원하고 있는 형국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워낙 많은 병력과 화력을 투입해서 집중적인 공세를 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의 방어가 조금 버거운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집중 공격을 펴고 있는 것은 이 지도상에 보시는 제95 공중강습여단과 제79 공중강습여단이 있는 리만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 리만과 포파나야 지역을 그대로 관통해서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경계선을 그대로 갈라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리만, 세베로도네츠크, 포파나야 이 세 군데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펴고 있고 기존의 방어부대로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좀 버겁다, 이렇게 판단되면 예비대로 투입됐던 그런 부대들, 이런 부대들을 이 전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볼 만한 법도 한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의 이 대규모 예비군이 이 전선에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자, 지도를 보시면 현재 동부전선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러시아군 부대들,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 부대들, 현재로서는 거의 동수처럼 보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방어해야 할 면적이 너무 넓고 러시아군은 특정 전선에 집중적으로 병력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병력 열세에 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문제는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보면 전체 가용 병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압도한다는 겁니다. 이번 전쟁 이전에 우크라이나군이 가지고 있었던 병력은 한 25만 명 정도 됐고, 이 병력은 우크라이나 전체에 고르게 분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준비했던 병력은 약 19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70만 명을 동원했다면 사상자를 제외하고서라도 러시아가 개전 초기에 동원했던 19만 명 병력의 3배 이상의 병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나토가 최근에 대량의 기갑 장비를 지원을 했었죠. 자, 이 장비들 대부분이 동부전선이 아니라 남부전선, 특히 헤르손이나 미콜라이우, 자포리자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장비들이 이곳에 배치됐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향후 공세를 펼칠 전선이 동부전선이 아니라 남부전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군 주력 병력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동부전선보다는 러시아군의 세력이 비교적 약한 남부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빠르게 전선을 붕괴시킨 뒤에 크림반도 지역에서부터 올라오는 러시아군의 보급망을 차단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과연 우크라이나가 남부지역에서의 대공세를 언제쯤 시작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